자, 이 가치 발생 요인은요,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서 이제 효용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또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수익성 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상대적 희소성은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그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욕구라는 것은 이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 수요여야 된다는 거. 이전성이라는 것은요, 권리 이전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용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다 그러면 얘는 이 허가가 안 나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권리 이전이. 그러면 적정한 가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에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 거 세 가지는 이제 수요와 공급 관계를 우리가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나온 거는요. 일단 뭐가 수반된 수요에 돼요. 구매력이 수반된 수요에 되는 거죠. 근데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요건 중에서는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중에 몇 가지가? 다 되는데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가치는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8번 문제 보시면요.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고 돼 있죠. 8번 문제 1번 지문에. 근데 9번 문제의 4번 지문을 가면요.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 효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화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희소성은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부족한 상태라는 건데, 그거를 9번 문제 그 3번 지문에 가면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보게 되면 3번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는 게 틀렸겠죠. 다 충족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9번 문제에 가시게 되면은요, 그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1번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얘가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뭐 알고 계시면 나오면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게 이 가치 발생 요인인데요.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이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있죠. 네,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 변하잖아요. 이게 변하니까 얘가 계속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계속 변하면 가치도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만 가치가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답으로 유도된 적이 있어요. 요것도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들어가 있어요. 용어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부분이 아마 명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규칙에 대한 게 부록에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릴 때 여기 용어에 대한 거를 발췌해 가지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감정평가 쪽에 이렇게 끼워 놓으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시험상에서 요거를 이제
부동산 평가 원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학자들의 번역에 따라 평가 원리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고요. 가격 원칙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애들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변동의 원칙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 그다음에 대체의 원칙. 얘네들은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최유의 이용 원칙을 빼고 일단 네 가지가 기본인 거죠. 그럼 변동의 원칙은 우리가 뭐를 파악할 때 기준이 되는 거겠어요. 이게. 네, 이게 이거 하고요. 긴점의 성립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균형의 원칙이 있죠. 얘는 기능적 감가. 얘는 경제적 감가. 얘는 3방식의 근거가 되는 애죠. 이거 네 가지를 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수된 애들이 어디 할 때 이제 쓰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여의 원칙이 있죠. 예, 추가 투자 여부 있죠. 추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판단할 때 이제 기여의 원칙을 사용하죠. 기여의 원칙을.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토지자녀법의 근거가 되고요. 이런 거. 이게 토탈 13가지예요. 원칙이.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내용이죠.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활용을 해요. 문제 중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여기 있는 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측면의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은 무슨 측면? 예, 외부 측면의 대표적인 게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바꿔서도 돼요. 거기 문제 10번 있잖아요. 10번에 보시면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이번에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틀린 거죠.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 밸런스를 찾는 거는 그건 적합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게 되면요. 경쟁의 원칙이라고 있죠.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 경쟁의 원칙에서 보면요. 경쟁 부동산은요. 기존 부동산이 있고 미래 부동산이 있으면 얘가 무섭다는 거예요. 미래 부동산이. 지방 도시를 가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중심 지역인데 요 중심 지역에 특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 지방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 있죠. 그건 다 이 호텔에서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회가변, 세미나, 맞선 장소 모든 게 여기서 호텔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돼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사는 이 호텔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았을 때는 얘가 독점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주변을 조사해서 얘하고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돼요. 근데 알아봤더니 대각선 쪽에 여기 한 2층 정도의 상가로 돼 있고 이면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미 이 부지를 누군가 매입을 해서 이게 이 호텔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을 낸 상태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게 호텔이 들어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2년도째 가기 전에 새로운 특급 호텔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로 지은 호텔들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얘보다. 그러니까는 일로 갈렸던 이쪽에 있던 이 모든 행사들이 일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얘도 명색이 특급 호텔인데 이걸 무슨 뭐 모텔처럼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돼요? 쭉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가치를 추계하라는 것은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성 이윤까지도 어디다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이윤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는 같은 사람이 낸 거예요. 10번하고 11번하고. 그래서 거기 11번에 보시면 그 3번 지문이 있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 아니죠. 얘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해놨잖아요. 얘는 외부, 얘는 뭐 내부. 그렇죠? 요것만 갖고 틀리게 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양반이 낸 거는 자, 10번 문제가 1번의 대체 원칙이죠. 11번 문제 2번이 대체 원칙이잖아요. 10번 문제 2번이 균형, 3번이 균형. 그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3번이 기여, 그 다음에 11번에 4번이 기여. 10번에 5번이 변동, 그 다음에 11번에 5번이 변동. 같은 양반이 쭉 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문장 길게 해가지고 무슨 원칙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1회하고 몇 회 때 23회 때 이런 배열로 나왔던 거지. 세상 문제가 나오는 거는 조금 더 간결하게 해서 문제를 출제해 줘요. 그래서 그 먼저 어디 가 보시냐면요. 뒷페이지 가셔서 문제 13번 있죠. 13번에 가시면 다음 설명을 우리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 가격 원칙을 물어봤어요.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평방미터형 아파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아파트는 84년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한 개가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랑 관련된 건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부적 관계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0평형이 방 3개 화장실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근래 짓는 거는 20평형도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이게 오래전에 지어가지고 화장실 수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 관계 있을 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영하는 감가를 우리가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균형의 원칙인데 한 페이지 먼저 뒤로 넘겨보시면 14번 문제 있죠. 네, 이게 이제 작년 문제거든요. 거기 보면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부적인 부분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균형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균형의 원칙 들어가는 건 1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표준적 사용이.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입점을 시켜야겠는데, 그렇죠? 거기 보면은 무슨 시설? 판매시설에 들어갈 때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는 여기 주변 부동산 있죠. 얘들의 뭐를 살펴보냐면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이용? 최요 이용. 그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상가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가사는 보편적으로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매시설은 무슨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상업지역에. 그렇잖아요. 요 상업지역이라는 게 이게 표준적 이용이라고요. 요 지역에 가장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이용이 있죠. 그걸 무슨 이용이라 한다? 그걸 표준적 이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현은 뭐냐면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주택은 주거지역에 입지를 해야지만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칙을 설명하냐면 적합의 원칙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표적인 원칙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예,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축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답을 쉽게 풀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앞 페이지로 이제 돌아오셔서 문제 12번 보시게 되면 자, 부동산 이제 가격 원칙에 관한 혹은 평가 원리라고 이렇게 해놨죠. 가격 원칙 혹은 평가 원리. 근데 틀린 거를 물어봤죠. 틀린 거.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니까 틀린 거죠. 무슨 감가겠어요? 기능적 감가죠. 이거 가만히 보시면 근래 보면은 답에 대한 구성이 여기서 언급이 쭉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항상 기본 포인트를 놓고 이제 추가돼서 하나 둘씩 용어 설명만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뭐가 설명하냐면요. 제목이 설명해요. 아까 우리가 경쟁의 원칙이라고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이익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치를 추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과이윤 같은 독점적 위치에 따른 초과이윤은 경쟁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경쟁의 원칙인 거예요. 또 만약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가 26회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28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고 지금 크로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뒤로 넘어가 있을 때 그 지역 분석에 대한 부분도 요것도 우리가 이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또 이쪽으로 가게 여기서 해야 되겠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상에서는요. 먼저 이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파악을 통해서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이 있고요. 유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수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요 인근 지역이 누가 소재하고 있냐면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하고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 동의수권을 보면은 주거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냐면요. 통금 범위를 기준으로. 근데 이 범위는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상업지는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을 해요. 배후지는 상권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을 때 얘네는 전환 또는 이행 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하는데 뭐가 낮으면 성숙도가 낮으면 전환 또는 이행 전을 기준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고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근래는 뭐 지문상에서는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게 지난번에 했던 이거죠.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선행이 지역 분석. 그죠?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고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답을 풀 수 있게끔 또 출제를 해요. 자, 거기 여러분들이 그 410페이지에 문제 15번 있죠. 410페이지에 문제 15번 가시면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러니까 1번 지문에 갔더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리잖아요. 구체적 가격의 산정은 어디서 해요? 개별 분석에서. 여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라고요.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둔산동이 있고 만약에 오류동이 있으면 어느 게 주거 환경이 더 괜찮아요? 둔산동이 괜찮으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들어서 오류동의 그 시세가 만약에 1,500에서부터 1,800선이라고 그러면 둔산동이 얘네보다 주거 환경이 좋으면 이거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 예를 들어서 한 2,000에서부터 2,200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요게 가격 수준인데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격차를 표시해 주는 종합적인 지표로 쓰는 게 그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거를 파악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요 오류동 안에 있는 개개 부동산들의 가격이 있죠. 얼마냐 얼마. 이거는 중개사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사들은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가격 수준의 이 격차를 조정하는 사람들이고 중개사들은 지역 내 소재하는 물건의 거래 가격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평가사들도 지역 내 물건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사례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죠.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게 선행이 무슨 분석이라는 거예요. 지역 분석, 얘가 거시적인 분석이고 여기에 지역의 무슨 이용을 토대로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거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후행 분석이라는 게 개별 분석이고요. 얘가 미시적인 분석이고 얘가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해서 얘가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것만 알아도 이게 문제 풀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16번에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여기 물어보는 게 다 비슷해요. 그죠? 거기 보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역 분석에서는 찾으셨나요? 16번 문제? 16번. 16번 그 414페이지에 있죠. 16번. 예, 거기 보시면 3번에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지역 분석에서는 무슨 이용을?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밑에 17번 문제 있잖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자, 거기 보시면 4번 지문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그냥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게 주는 게 없어요.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다 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압축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것들이요. 여기 나중에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거 가지고 계속 돌아요. 이게. 그래서 누가 먼저 선행해야 되느냐, 뭐를 판단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실 때 별 뭐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7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 되겠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자, 지역 분석이 거시적인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잖아요. 이거 그 수준이잖아요. 요 안에서. 이거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고 여기서 틀리게 해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주거지는 통근 범위를 기준하는데 이게 축소가 가능하잖아요. 축소가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줄 수 있는 거는 전환 후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전이 기준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틀리게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서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간평이 그래서 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리하시면 간평에서도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버리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게 그 문제에서 모아야 돼요. 그래서 24개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점수에 대한 것을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총론에서 나오면은 3개는 다 맞아야 돼요. 왜 개념, 분류, 특성 이런 거 나오는 것 있죠. 그 경제에서 나오면은 최소한 4개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계산 문제 혹시 틀리더라도 한 5개 나오니까. 시장론에서 또 4, 5개 나오거든요. 4, 5개 나오면 걔네도 거의 다 맞아줘야 돼요. 허프나 뭐 레일리 저기 계산 문제 틀린다 손치더라도 정책에서 4개, 5개 나오면은 걔도 한 4개는 맞아줘야 되고 투자가 한 7, 8개 많이 나오면 9개 나와요. 그 만약에 거기서 틀리더라도 9개까지 나오면은 반타작을 하더라도 한 4개 정도잖아요. 이렇게 모아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봐야 15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맞아서 들어가야. 그러면 금융에서 한 5개 나오거든요. 그럼 금융에서도 최소 못해도 3, 4개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3개, 4개 만약에 더한다 그래도 19개예요. 그러면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데 있죠. 걔들이 나오는 게 한 4개 나와요. 4개 다 맞아줘야 23개예요. 근데 간평을 버리면 24개 넘어가기 어렵다고요. 이게 간평에서 이론에서 최소한 몇 개를 맞아줘야지 25개가 나가는다고요. 반타작하면. 지금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버리더라도. 투자론에서도 9개 나오는데 4개밖에 안 만드는 가정했으니까 5개 틀린다고 가정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버린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모아서 우리는 한 26개 정도로 목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대 많이 맞으면 28개. 그죠? 그러니까 최대 한 70점 정도. 맥시멈. 그래서 거기서 실수로 한두 개 틀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민법이 찾아오면 한 2개 꿔주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 이상 뭐고 민법이 찾아온다 그래서 8개씩 꿔줄 수는 없어요. 그죠? 8개 꽂으면 20점 꽂으면 돼. 20점 못 꽂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2개 과목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밸런스가. 그래서 무난하게.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요. 최유호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그 최유호 이용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요건 특수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특정 토지의 용도가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전혀 다른데도 최유호 이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시설이 있잖아요. 주로 상가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다 판매시설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안에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걔가 최유호 이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유호 이용의 무슨 상이다? 특수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주택가를 간다 그래서 다 주택으로만 100%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이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유호 이용이라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기 왜 중도적 이용이라고 있죠. 예, 가까운 장래 대상 부동산에 새로운 최유호 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 과정 중에는 현재 이용이 있죠.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보면 현재 왜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부지들이 있죠. 그 비싼 땅에서. 그 걔들은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장 개발할 여건은 갖추지 못한데 장차 경기가 호전이 되면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개발될 소직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들을 우리가 중도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거나 화원 등으로 쓰고 있거나 뭐 이런 애들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4번에 보면 초과 토지라고 돼 있죠. 현존 시장 개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건 잉여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잉여 토지는 뭐 연상하시면 되냐면 학교를 연상하시면 돼요. 학교에 가면은 학교 이 건물이 있죠. 운동장 있죠. 그 운동장이라는 건 건물보다도 면적이 훨씬 크잖아요. 걔네들 잉여 토지라고 그래요. 학교 건물하고 부지는 우리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그런 토지를 잉여 토지. 그럼 초과 토지는 뭘 얘기하냐면 얘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 토지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 있죠. 예, 그런 애들이 초과 토지인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만 별도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유효 이용의 특수 상황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건데 선생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려줘요. 강의하면서 최유효 이용의 특수 상황이 요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렸냐면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알려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때 왜 낮이 건부지 설명할 때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오히려 낮에 비해서 시장성이 높을 때와 그때 이용을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용어를 갖다가 강의하면서 평상시에 조금씩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단일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일 이용이 뭐냐면 주거지역 안에서 세탁소라든가 이렇게 쓰는 애 있죠. 그러니까 걔만 따로 단일 이용,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애들을 단일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최유효 이용의 특수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417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19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로 이렇게 나오죠. 이걸 낸다고요. 출제할 때. 그래서 아까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준에서 이제 그게 없어서 그래서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용어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서 그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틀린 것을 이제 고르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틀린 거. 그래서 이제 용어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4번 지문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율로 곱해서 산정한 금액에 사정 보정 등을 가해서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적산법에서는요. 임대하계에서 투자한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이렇게 해서 적산 임료를 구하는 것을 그걸 적산법이라고 그래요. 적산법. 그럼 여기 기초가격이라는 것 있죠. 요거는 내가 임대하기에서 투자한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주가 5층은 자기가 거주를 하고 나머지 4층만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기에 투자한 금액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건물이 나와 있는데 건물 중에서 내가 한 층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때 들어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물건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 사업하면 내가 기대하는 이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내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기대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라고 그러면 5억에 8%면 얼마겠어요? 한 4천 나오겠죠. 4천인데 여기다가 필요 적용비를 가산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필요 적용비를 빼주게 되면요. 투자자의 기대율이 충족이 안 돼요. 이걸 빼버리면 이 수익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가산을 해서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임료를 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적산법에 관한 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용어들에 대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용어를 작년에도 이 용어에서 나왔어요. 작년에 그게 작년에 나왔던 그 용어가 여기다가 언급을 하지 않고 또 평가이 일단 또 45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55페이지. 예, 455페이지 가시면 45번 문제 있죠. 걔도 뭐라고 그랬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정의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꾸준히 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그죠? 그래서 답을 5번을 준 거예요. 아까 제가 가치 형성요인이라고 적어드린 것 있죠. 가치 발생 요인하고 형성 요인 할 때.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준 거죠. 답으로 주고 1번이 기준 시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잖아요. 네, 그거 준 거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가게 되면요.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가법이죠. 적산법은 임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이게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낸 거예요. 가격 구하는 방법하고 임료 구하는 방법 있죠. 요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출제를 꾸준히 해주기 때문에 거기도 또 46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61페이지. 거기 52번 있죠. 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28회니까 작년 문제죠. 네. 그러면 거기 가시게 되면 쭉 거기 보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죠. 그 날짜가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칙의 용어에서는 그 날짜를 우리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에 가면요. 감가 수정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왜 원가법 배우셨을 때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공제하는 거. 감가액 산정하는 작업이 그게 감가 수정이에요. 그러면은 제조달 원가가 신축 원가잖아요. 여기서 이미 발생한 이제 감가액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공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가산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5번에 가면 감가 수정 보면요.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 가산해서 이렇게 놨잖아요.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빼서 공제해서 그걸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려운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용어에 대한 표현만 그냥 바꿔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 용어에만 좀 익숙해지시면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문제 드릴 때 이 용어는 다 드리거든요. 연습시킬 때 이 규칙의 용어는 출제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알려드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신다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고기 정도는 필요하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때 그 자료를 일적으로 보내드릴 때 그 용어는 그 별도로 이렇게 한 장에서 보내드릴게요. 그게 놓고 그 용어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는 이제 구별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곧 남는 거 이제 그 쭉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또 내용 정리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 해보죠. 그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물어보셔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달도 계속 수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원래 수업이 없으면 가는 게 정상인데 수업이 있으면 남아서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쭉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